예, 첫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본 교재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식물에 자라는, 그래서 식물 관련된 종자에서 자라서 꽃이 피고 그리고 다시 종자를 맺는 이러한 전반적인 식물의 생활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본 교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스타일을 보면 앞에서 외우고 뒤에서 반복돼서 나오는데 또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나오면 또 외우고 있거든요.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 반복되는 내용들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배학이라는 이 과목을 공부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이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어느 시점에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을 봐야 되는지 이걸 먼저 파악을 해놓고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은 종자를 봤더니 이런 형태의 종자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근데 종자의 형태가 조금 달라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같습니까? 쌀.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콩이라든가 해서 크게 단자엽 식물이냐 아니면 쌍자엽 식물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되는 걸 봤더니 이 부위를 배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향후에 발화가 되면 싹이 되고 또는 뿌리가 되는 위치들란 얘기죠. 그럼 나머지 부분 얘는 배유, 그리고 쌍자엽은 얘는 떡잎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어요. 근데 이거 둘 다 하는 역할은 배아에서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독립적인 영양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갓 태어난 갓난아이는 음식을 섭취해도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킵니다. 그래서 뭐 먹어요? 모유를 먹죠. 우유를 먹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떡잎에 양분을 제공하는, 아니 유아에 양분을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배유와 떡잎이 되겠어요. 그래서 싹이 나오는 형태를 봤더니 단자엽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쌍자엽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단자엽이다 쌍자엽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싹이 하나 나온다 그래서 단자엽 식물 또는 외떡잎 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쌍자엽 식물은요, 떡잎이 두 장이 올라온다 해서, 자엽이 두 장이 올라온다 그래서 쌍자엽 또는 쌍떡잎 식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뿌리가 나오는 형태도 서로 다르더란 이야기입니다. 단자엽은 뿌리가 이런 수염뿌리 형태로 나오지만 쌍자엽은 주근에 측근이 발생하는 이러한 형태의 뿌리의 발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끔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요. 지금 이 경우에는 배유가 어디 있습니까? 배유가 이렇게 옆구리에 붙어 있지만 쌍자엽 식물은 배유가 어디 있어요? 배유가 없습니다. 배유가 없는 대신에 떡잎으로 올라와서 이 떡잎이 이 양분을 공급하는 이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배유가 이렇게 옆구리에 차고 있다 해서 이것을 배유종자, 이건 배유가 없으니까 무배유종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가끔 다음 중 무배유종자는
또는 유배유 종자는 하는 문제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무배유 종자는 이런 그 문제가 출제가 되면 또는 무배유 종자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종자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더라? 또는 싹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더라? 이걸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암기하지 않아도 바로 문제를 푸실 수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싹이 나왔으면 점차적으로 자라겠죠. 성장을 하는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장점에서 세포 분열이 이루어져야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자엽이 됐든 쌍자엽이 됐든 위로 키가 크고 아래로 뿌리가 뻗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되는 위치를 봤더니 정단 분열 조직해서 맨 끝에 세포가 분열되는 조직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뿌리 끝 그리고 줄기 끝에 이렇게 세포가 분열되는 생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로도 키가 크고 아래로도 뿌리가 뻗어 내려가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봤더니 단자엽 식물은 이 자라는 형태를 봤더니 옆으로는 안 뚱뚱해집니다. 하지만 쌍자엽 식물은 어때요? 옆으로도 뚱뚱해지고 있어요. 키도 크지만 옆으로도 뚱뚱해지더라. 그러면 이 단자엽 식물이라는 것은 옆으로 뚱뚱해질 수 있는 세포 분열 조직을 갖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쌍자엽 식물은요, 옆으로 뚱뚱해질 수 있는 세포 분열 조직을 가지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위를 각각 잘라놓고 단면을 봤더니 이런 형태로 달리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단자엽인 경우에는 지금 이게 물과 양분이 지나다니는 통로가 됩니다. 이러한 통로가 이 방사성으로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지만 쌍자엽 식물은 이렇게 환상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이 환상으로 배열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가 형성층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형성층이 세포가 분열되는 조직이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니까 이 쌍자엽은 옆으로도 이렇게 뚱뚱해지는 이러한 걸 볼 수 있지만 단자엽은 옆으로는 자라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성층이 세포가 분열되는 조직이다 하는 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뚱뚱해지는 이러한 형성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들 같은 경우에 잘려진 단면을 봤더니 거기에 나이테라는 걸 형성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형성층이 계속 자라면서 남은 흔적들이 되겠어요. 그리고 단자엽 식물 같은 경우에 봤더니 이 잎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서 나와요? 그래서 대나무처럼 이렇게 마디에서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마디 부분에 세포가 분열되는 조직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절간 분열 조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이렇게 계속 자라게 되겠죠. 이제 어느 정도 자라다 보면 식물은 꽃을 피웁니다. 꽃을 피우게 되는데 이 꽃의 형태를 봤더니 암술과 수술 그리고 꽃잎, 꽃받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 모두 갖춘 꽃을 갖춘 꽃, 암술이나 수술, 꽃잎, 꽃받침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것을
목가춤꽃하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 목가춤꽃들을 보면 대부분 이 암술 내지는 수술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요것들은 자웅 이화라는 표현을 쓰고요. 가춤꽃은요, 암수가 한 꽃에 있다고 그래서 자웅 동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자웅 이화를 다시 구분해 봤더니 자웅 동주 식물이 있고 자웅 이주 식물이 있습니다. 자웅 동주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박과채소 호박처럼 이렇게 한 줄기에서 한 포기에서 암꽃도 피고 수꽃도 피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이는 것은 이렇게 한 포기에 자웅 암수가 모두 다 꽃이 핀다 해서 자웅 동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신 게 은행나무 같은 경우, 은행나무는 은행이 열리는 나무에만 은행이 열립니다. 그래서 암나무하고 순나무가 별도로 있더라 하는 경우를 자웅 이주 식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먼저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자라서 꽃이 핀다. 이것을 화분화라고 표현하는데 식물은 꽃이 피기 이전과 꽃이 핀 이후 생리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꽃이 피기 이전에는 자신의 볼륨을 키우는데 몸집을 키우는데 주력을 하지만 꽃이 핀 이후에는요 본인의 몸집을 키우는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뭘요? 이제부터는 2세 남기기에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꽃이 피는 것과 동시에 식물의 생리가 완전히 달라지더라. 그러면 꽃이 피는데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문제 풀기가 수월해져요. 그래서 꽃이 피기 이전까지는 대부분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본인이 몸집이 커지지만 꽃이 핀 이후에는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이 열매가 늦게 꽃이 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열매가 연약해요. 크기는 좋지만 육질이 허술한 그러한 그 열매가 맺힐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꽃이 피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 봤더니 첫 번째는 CN율이라는 게 영향을 미칩니다. 탄소와 질소의 비율에 따라서 이 꽃이 피는 게 서로 달라지더라. 그래서 대표적인 게 CN율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게 해걸입니다. 한 해에는 열매가 많이 열렸다가 다음에는 열매가 덜 열리는, 적게 열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탄소와 질소의 비율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더라. 두 번째는요. 춘화 처리. 춘화 같은 경우에는 이 가을에 파종하는 우리가 보리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파종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을에 파종하는 이 보리를 가을에 파종하지 않고 봄에 파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 꽃이 피지 않고 계속 영양생장만 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보리를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춘화라는 개념은 특정 시기에 특정 온도대를 거쳐야만 나중에 가서 꽃이 피는 이러한 현상들을 나타내는 식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종자 때, 채화 종자 때 저온을 거쳐야만 꽃이 피는 애들이 있더라. 그러면 이건 종자춘화형.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식물체가 자라서 녹색을 띠기 시작할 때 저온을 거쳐야 나중에 꽃이 피는 특성을 가진 애들은
녹식물 춘화형 이렇게 해서 어떤 시기에 체화종자가 됐든 아니면 녹채기가 됐든 그러한 시기에 고온이 됐든 저온이 됐든 특정 온도대를 거쳐야만 나중에 꽃이 피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합운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일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장이라는 것은 밤과 낮의 길이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절별로 꽃 볼 수 있는 꽃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제 봄에나 여름에 볼 수 있는 꽃이 있고 가을에 꽃이 피는 애들 있죠. 이것은 밤과 낮의 길이가 이 식물체에 꽃 피는데 영향을 미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일식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낮의 길이가 더 길었을 때 꽃이 피는 애들을 우리가 장일식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단일식물 그럼 반대로 밤의 길이가 더 길었을 때 꽃이 피는 애들은 우리가 장일식물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하지를 중심으로 우리 그 1년 중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길었을 때가 하지입니다. 그리고 밤의 길이가 제일 길 때가 동지가 되겠죠. 그러면 봄부터 하지를 중심으로 해서 봄부터 하지 그리고 하지를 지나서 가을로 가는 8월 초중순 요 사이에 피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 장일식물로 구분하면 되겠고요. 그 뒤로 가을로 접어들면서 꽃이 피는 애들은 단일식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도 때도 없이 꽃이 피는 애들이 있습니다. 고추라든가 또는 토마토 이런 애들은 한 마디가 자라면 바로 그 마디가 새로 생기면서 그 자리에 꽃이 피거든요. 얘네들은 봄, 여름, 가을 언제든지 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중성식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합운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꽃이 피게 되면 수술은 화사 이 부분을 약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암술은 이 부분이 주두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자방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약에 있는 꽃가루가 주두에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약의 꽃가루가 주두에 가서 묻는 요 과정을 우리가 수분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면 주두에 가서 꽃가루가 묻게 되면 이 꽃가루에서 관을 내려서 이 관에 관을 타고 정액이 두 개가 자방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방에서 난액하고 정액하고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수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봤더니 이 정액이 두 개가 내려옵니다. 두 개가 내려와서 자방에서 두 번 만나요. 그래서 자방에서 만나는 걸 봤더니 우리가 두 번 만난다고 해서 중복수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중복수정은 이 자방 내에 난액이 있고요. 극핵이 있습니다. 난액과 극핵이 있는데 꽃가루에서 정액이 두 개가 내려와서 하나는 난액하고 만나고요. 하나는 극핵하고 만나게 되겠어요. 그래서 난액하고 정액하고 만나서 향후에 이 식물체로 자랄 부분들이 형성이 되고 극핵하고 정액하고 만나서 유 이렇게 해서 난중에 식물체가 싹이 나와서 유화나 유근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그 기관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봤더니 N이니 EN이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배아는
2n, 배유는 3n이 되는데 그러면 n이냐 2n이냐 하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세포가 분열할 때 봤더니 이렇게 생긴 세포가 분열할 때 봤더니 똑같은 게 두 개가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절반으로 쪼개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건 반으로 쪼개졌죠? 반으로 쪼개졌다고 그래서 감수 분열이라고 표현하고요. 이것은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으로 쪼개지는 이유는 요겁니다. 어머니로부터 절반, 아버지로부터 절반. 그래서 부모로부터 각각 절반의 유전자를 받아서 나중에 다시 하나가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난에게 절반, 정에게 절반이 만나서 도로 2n 상태. 만약에 이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생식세포도 만들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런 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2개, 어머니로부터 2개 받으면 4개짜리 나와버립니다. 이러면 정상적인 식물체가 안 되겠죠. 뭐 사람으로 얘기하면 머리가 2개, 이런 뭐 팔이 4개, 이런 기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체를 어머니로부터 반, 아버지로부터 반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우리가 감수분열, 생식세포 분열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만나게 되면 수정이 되면 이때부터 세포가 여기서 분열이 돼요. 세포가 분열이 되면 여기서 이제 다시 종자가 만들어지겠죠. 종자가 만들어지고 열매가 만들어지는데 열매, 과실이라고 표현하죠. 과실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진과냐, 위과냐. 진과는 진짜 과일, 위과는 가짜 과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건 진짜 과일로 보고 어떤 건 가짜 과일로 볼 것이냐. 자방만 이 안에서 수정이 일어나서 얘만 비대해져서 커져서 과일이 되면 진과로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방 외에 다른 부위까지 포함해서 자라게 되면 위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 대표적인 위과가 사과, 배 같은 경우에는 위과로 구분하고요. 뭐 살구라든가 매실, 복숭아 이런 것들은 진과로 구분하는데 진과냐 위과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진과는 위과는 이런 문제가 기본형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수분이 되고 수정이 돼야 나중에 이렇게 열매를 맺는 이러한 게 정상적인 열매를 맺는 방식인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단위 결과라고 표현해요. 단위 결과는 쉽게 해서 어머니, 아버지, 정액과 난액이 만나야만 수정이 돼서 열매가 맺는데 그렇지 않고 혼자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열매를 맺더라.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호박 같은 경우 이렇게 수정이 되기 위해서는 꽃이 피고 다시 말해서 개화가 돼서 수분이 돼야 수정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그 호박 같은 경우에는 가끔 보면 아직 꽃도 다 성장하지 않았는데 밑에 열매를 달고 있는
그러한 경우들 가끔 볼 수 있죠. 이런 경우들이 단위 결과입니다. 얘의 특징을 보면 옥신의 함량이 굉장히 높더라. 그래서 옥신의 함량이 높은 그러한 그 품목들은 수정이 없이도 열매를 맺는 단위 결과성이 좋은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더라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종자를 우리가 수확을 했어요. 수확된 종자를 보면 다시 이제 맨 앞으로 가겠습니다. 맨 앞으로 와서 봤더니 이런 단자엽식물, 쌍자엽식물의 종자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 종자를 바로 파종했을 때, 씨를 뿌렸을 때 과연 싹이 바로 나오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요. 그래서 종자를 바로 파종했을 때 싹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건 왜 그러냐? 휴면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휴면이라는 것은 쉰다, 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종자의 휴면은 이해하시기가 어려우니까 그건 이제 서서히 우리 교재에서 보도록 하시고요. 휴면을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은 낙엽 화렵수. 다시 말해서 우리 길가의 가로수들을 봤더니 가을이 되면 잎을 싹 떨구고 겨울 동안 죽은 듯이 있다가 봄이 돼서 온도가 맞으면 다시 새싹을 내는 이러한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을이 돼서 잎을 싹 떨구고 낙엽으로 싹 떨구고 그리고 나서 겨울 동안 죽은 듯이 있는 거 이것을 휴면입니다. 휴면의 원인은 불량 환경의 극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겨울 동안 식물체가 자라기에 기온이 안 맞습니다. 환경적으로 이 기온이 안 맞다 보니까 자기가 자라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겨울을 이겨나기 위해서 잎을 싹 떨구고 죽은 듯이 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온도가 맞으니까 싹을 내겠다 하는 게 식물체의 휴면입니다. 근데 이런 것과 같이 종자도 휴면이라는 걸 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 어떠한 종자를 발화를 시키기 위해서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휴면, 자고 있는 것을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깨우는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추운 겨울을 지나야 싹이 나오는 성질이 있는 종자다. 그럼 그런 애들 여름에 우리가 파종을 해서 싹을 틔우려면요, 물에 적셔서 냉장고 같은데 한 일주일 넣어놨다. 그러면 종자 입장에서 이렇게 겨울이 지났구나라고 느끼고 싹을 내더란 얘기입니다. 뭐 반대로 더운 여름이 지나야 싹이 나오는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애들 같으면요, 한 30도나 33도 되는 따뜻한 데다가 종자를 한 일주일 놔뒀더니 여름이 지난 줄 알고 싹이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빛을 봐야만 싹이 나오는 애들이 있다 그러면 빛에다가 노출시켰더니 싹이 나오더라.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실 종자, 껍질이 단단한 종자들 같은 경우에는 싹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종자들 같은 경우는 껍질을 깨트려서 파종을 했더니 싹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처리를 해서 파종을 해야만 싹이 나오느냐 하는 것도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쭉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각 단계에서 이렇게 해서 싹이 나오게 하려면 사람이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그리고 싹 나와서 이렇게 자랄 때는 어떤 처리를 해줘야 되느냐, 그리고 이렇게 자랄 때는 뭐 어떤 비료를 주고 환경적으로 어떤 환경을 인간이 만들어줘야 할 것인가. 각 단계에서 이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이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재배 또는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 재배하기라는 것은 이 전 과정 속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전 과정 속에서 각각 이 인간이 작물한테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어떠한 처리를 해줄 것이냐 이것을 공부하는 과목이 지금 3과목 재배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암기하지 마시고요. 이 전체 과정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아 이렇게 잘하니까 뭐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암기를 하시거나 하시면 공부하시는데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내용을 먼저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 교재 재배 기원과 현황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